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이 시간 킹스맨에서는 중요 사건, 또 법률적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윤미향 의원 1심 판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8개 정도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네. 뭐 대부분 무죄가 되고 유죄는 하나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유죄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2020년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불거졌었죠. 소재 자체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라는 점, 그걸 명목으로 삼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유용한 것처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법적으로 혐의를 정리를 했던 게 문체부나 여가부 서울시에서 가짜로 서류 꾸며서 지원금 한 3억 원 가량을 받았고 정대역 자금도 횡령을 했고 또 이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속여서 기부를 하게 했다거나 준사기네요. 준사기라든가 아니면 또 2015년부터 19년까지 거짓말로 이런 식으로 각종 기부금을 모집했다. 그게 한 41억 원이고 지금 액수로 따지면 한 50억 원 가량의 범죄다라고 기소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근데 막상 이 중에서 유죄가 된 건 1,700만 원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라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1,700만 원 횡령, 이걸로 이제 벌금을 받았는데 결국 벌금 받으면 의원직 상실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벌금을 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횡령이 과연 진짜 유죄일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횡령이 뭐 100만 원 이상이면 벌금에 의원직 상실되나 이런 건 공직선거법. 그렇죠. 선거 관련된 범죄인 거고요. 이거는 재산 범죄니까.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그대로 유죄가 됩니다. 자, 지금 횡령이 하나 이제 유죄가 됐는데 1,700만 원 가량을 횡령을 했다. 개인적으로 뭐 착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 또 이건 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온 건가요? 사실 그 횡령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뭐 지금 표현을 착복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 쓰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단 조직의 어떤 자금을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썼을 때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1,700만 원이 2011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에 1,700만 원입니다. 액수 자체가. 그럼 10년간 1년으로 따지면 한 12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인데 이 횡령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뭐 정대협으로 갑자기 유기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데려갈 때까지 유기견을 이제 반려견 치료센터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게 한 18만 원 되는데 요건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다. 그러니까 정대협 목적을 위해서 쓴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주차를 했는데 한 12,000원 가량 주차비가 나왔는데 이게 그날 또 윤미향 의원이 해명 자료를 내놓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행사에 참가했다고 했는데 그 행사가 거기서 열린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0년치를 모은 게 1,700만 원입니다. 약간 말씀을 드리면 더 풀어드리면 예컨대 개인 행사인지 공식 행사인지 입증을 못했다는 거네.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1,700만 원도조차도 이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개인이 어디 가서 뭐 집에 갖다 줬다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그때 막 보도에 따르면 뭐 엄청나게 뭐 회식비로 해먹은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없어요. 없습니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무죄가 된 게 검찰이 입증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너무 그냥 잘못 보도가 된 겁니까? 사실 언론에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계획해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 쉼터 같은 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편한 곳을 매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건 아예 인정이 안 되고요. 그나마 이제 횡령 액수와 관련된 부분도 검찰에서도 이게 재판이 3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치 장부를 가져다 놓고 하나하나 따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이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도 입증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 입증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1,700만 원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끝까지 다 다투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처음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아까 이제 1,700만 원 유죄인데도 벌금형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횡령으로 인정된 액수가 1,700만 원인데 같은 기간 동안에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1,700만 원 횡령하고 돈을 더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되게 큰 범위에서 보면 좀 안 맞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애초 무리한 기소 아닌가요? 기소가 무리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사실 제기됐던 의혹은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설령 이제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네. 너무 터무니없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게 아니냐. 게다가 저는 꼭 이걸 지적하고 싶은 분이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이런 다른 게 아니라 위안부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좀 부정당했고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지금도 뭐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이런 네.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언론에서 좀 바로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른 어떤 기소했던 범죄들 무죄받은 범죄들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거야 뭐 보십니까? 재판실까 저는 네.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검찰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장문을 내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윤미향 의원 주장만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 파장이라는 것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같은 것들도 함께 좀 다뤄졌으면 검찰에서는 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파고들고 검찰의 입장은 뭐 유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관한 부분은 또 언론의 몫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보도라든가 아니면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1심을 보니까 권오수 전 회장 구형에 비해서는 작은 형을 받았어요. 8년이 구형이 됐는데 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정도 선고가 됐는데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판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다른 뭐 2009년부터 2012년에 네. 걸쳐서 주로 이제 권오수 전 회장이 본인이 만든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죠. 그 회사의 주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치가 낮게 평가가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네. 그거를 이제 좀 뭐 가격을 띄우겠다, 뭐 투자도 받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장이면 주주들에 대한 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주가 조작 선수들을 동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 조작에 나섰는데 그 전체 범행 기간에 3천여 건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3천여 건이라고 하는 건 시세 조정을 하고 있으면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네. 3천여 건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별로 크게 이익을 본 게 없었고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긴 한데 일반인 투자가들 우리 이제 주가 조정 같은 것들이 크게 비난받는 이유가 네.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개미들, 투자가들이 예.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개미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독일에서 자동차 수입해서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크게 누가 투자를 일반인들이 할 만한 관심 종목은 아니었던 거죠. 그건 다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봤었을 때도 뭐 본인도 그게 크게 이익을 얻지도 못했고 네. 어떤 주식 시장에 끼친 손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불법은 불법이고요. 그 시세 조정 같은 경우는 그 함으로써 범죄는 성립해버리는 그건 건데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돈을 못 벌었으니까 이제 약하게 처벌받았다.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재판부가 이거를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0년 10월경까지의 주가 조작이 1차가 있었다는 거고 네. 그 이후에 2012년까지 주가 조작이 2차로 있었다는 건데 약간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차에 좀 몰려 있어요. 1차에. 네. 네. 근데 1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겁니다. 그때 그걸 왜 검찰에서는 이걸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된다라고 봤는데 이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주가 조작하는데 동원된 선수가 바뀌어요. 선수 교체가 되니까 이건 뭐 개양 선수란 표현을 썼으니까 예. 아예 다른 경기다라고 재판부에서 본 겁니다. 같이 봤으면 다 공소시효 안에 같이 있으니까. 봤으면 예. 액수가 좀 올라갔을 수도 예. 있는데 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본 거는 빼버리고 네. 두 번째 경기가 거. 주로 이제 유죄 무죄를 다루는 대상이 되다 첫 번째는 보니까 아예 공소시효이기 네. 때문에 면소나 없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뒷부분만 남아 있는데 뒷부분은 지금 별로 돈을 못 벌었으니까 별로 집행유예 준다. 예. 이런 논리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참 검찰이 8년씩 또 나머지 주가 조작 지금 말했던 선수들도 7년씩 6년씩 다 구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행유예 받고 또 특히 돈을 대던 전주 네. 두 사람은 아예 무죄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게 전주 두 사람이 무죄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네. 관련돼서 결국에 논평이 나왔죠. 야, 이 전주로 된 사람들 무죄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논평이 내용이었어요. 나왔는데 네. 근데 그건 좀 다퉈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죄가 나온 전주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돈을 투자를 한 거 말고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냐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네. 재판에서. 네. 그리고 또 그 전주들 중에서 일부는
약식 명령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약식 기소가 됐었는데 그거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또 아직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거나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닌데 과연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느냐는 개별 전주들마다 사정이 다 다른 다르니까. 거거든요. 예. 그건 달리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자, 이번에 뭐 판결에 뭐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수사는 안 됐습니다. 네.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사람만 기소가 됐고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 가담한 정황들이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검사의 법정 발언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예. 지난해 11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증권사 직원하고 증권사 직원은 이른바 그 선수들하는 사람들끼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문자 메시지에서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납니다. 3,300원을 8만 주를 팔라고 해 주셈. 이런 주셈. 네. 제가 문자 메시지 나오고 그대로 소개를 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대편에서 준비시키겠습니다. 본인이 팔겠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팔라고 하셈 하니까 팔라고 하셈이라는 그 주가적 선수들끼리 문자가 그러고 나서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제 그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8만 주에 팔아요. 맞네요. 그건 뭐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예. 너무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예. 그게 이제 2010년 11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게 이 통화 녹취록과 검사가 이 법정에서 증거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차는 공소시효로 지금 다 없어졌다면 2차는 지금 또 살아있다고 금방 그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이 1심 판결에 주목을 했던 부분이 그런 네. 부분인 겁니다. 뭐냐면 이 주가 조작 범행이 2012년 12월에 끝났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에서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2010년 5월까지 돈을 맡겼다. 그리고 돈을 찾아왔다. 그 이유는 가담화가 전혀 없다라고 했고 마지막까지 이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2011년도에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주가 조작이 공소시효가 한 10년이기 때문에 2011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럼 이게 재판에 기소된 게 2022년에 권오수 전 네. 회장만 기소가 됐거든요. 아니 10년도 더 넘었기 때문에 다 용서받는 거 아니냐. 공소시효가 끝났다. 네, 볼 수 그렇게 있지 문제가 않느냐. 됐던 건데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뭐 집행유예만 유죄를 받은 권오수 전 회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공범 관계라면 그러면 권오수 전 회장이 유죄를 받았고 권오수 전 회장이 유죄를 받은 부분 내에 김건희 여사도 개입을 한 게 맞다면 공범이라서 공소시효가 살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공소시효가 중지되죠. 그때부터. 예, 공소시효가. 왜냐하면 공범이 재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유죄를 받은 부분이 2010년 11월부터가 유죄를 받은 부분이 된 거예요. 권오수 전 회장이. 예. 근데 2010년 그러면 11월 이후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 함께한 부분이 나왔느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2010년 11월 1일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조사마저 안 한 상태로 만약에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을 좀 보니까 이재명 그 당시 지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관련해서는 명시는 돼 있는 이름이 공범으로 적시가 안 돼 있어요. 있긴 있는데 공범으로 되어 있진 않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요, 이거 이름 자체가 거름이 안 돼 있어요. 이재명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관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건 뭐냐면 네.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경기도가 원래 북쪽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김성태 당신이 대신 내준 거 아니냐라는 예. 게 한 500만 달러인 거고요. 이재명 지사 이 북한에 가야 되는데 그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 측에서 요구한 비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내준 거다. 그게 300만 달러다. 그래서 800만 달러 가량을 대신 내준 거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하고 뭐 부회장, 뭐 총괄 본부장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까지는 적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외화 밀반출이니까 외국환 거래법이고 또 대신 내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좀 문제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된 이제 거네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돈을 내줬느냐라는 부분이 이재명 당시 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외국환 밀반출이지만 왜 했냐를 검찰은 이걸 제3자 뇌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3자 뇌물의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지사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하. 그건 이제 수사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국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건 이재명 지사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모든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이 이익을 돈을 받은 건 북한이지만 그러나 이건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청탁을 한 거고 이재명 지사를 위한 거다라고 봐서 제3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북한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친합니까? 그게 이 됩니까? 대북 송금 관련된 부분이 처음 예. 나왔을 때부터 제가 예. 의아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결국 확인하려면 예. 북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이 됩니까? 그건 뭐 검찰이 사실조회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뭐 추가 소환은 안 하겠다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영장 청구를 해도 어차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해도 어차피 안 받아들여질 거니까 영장 청구를 한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두 번째 조사받고 나서 대장동 관련해서 네.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서 새로운 증거도 제시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영장 청구를 하면 저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이지만 뭐 물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이 대장동 녹취록에 나온 얘기들만 가지고 의견을 물어봤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증거 없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좀 뭐 객관적인 물증이 하나라도 있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물증 있으면 제시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긴 하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월요일 킹스맨 법률적 쟁점 다뤄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